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LA에서 한인들과 가진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과 22일에 걸쳐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김현철 장관은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위한 한국의 제반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9.19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 촉진, 상대방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에 합의하는 한편 평화 경제 미래에 대해서는 신북방 정책을 통한 남북 간 하나의 시장 협력을 비롯해서 기존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우선적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나 평화 경제의 근간은 북한의 동조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도 북한의 기존 적대적 태도는 변함이 없다는 데서 한국 정부의 이상적 남북관계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나칠 정도의 저자세와 온갖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진지한 평화의 장으로 들어오는 대신 적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는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며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도 김정은은 오히려 한국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 요구를 통해서 한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서둘러 군사시설물 제거에 나섰지만 북한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다. 이밖에 북한은 군사적 적대 행위 말고도 김정은이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정상을 향해 뻔뻔스런이라느니 삶은 소대가리도 운운하는가 하면은 2019년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한 서신을 공개해서 외교적 관례까지 무시하며 한국의 저자세를 폭로하는 등 오만함을 보이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이상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주 한인들과 가진 남북관계 간담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11월 21일 한반도 평화통일 간담회에 이어서 22일 LA 총영사 관저에서 있은 LA 동포와의 대화에서 밝힌 통일정책 기조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북미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양자관계가 있죠. 북미관계가 있고 남북관계가 있고 한미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반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 세 개의 양자관계가 잘 돌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거나 또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도 결국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긍정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한번 서로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보고 또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법과 관련돼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은 한미 관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뭐 다른 양자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들대로, 연구기관들은 연구기관대로, 또 여러분 같이 늘 민간 차원에서 외교 사절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죠.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가 발생할 때, 차이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넘겨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평화경제라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비옥한 땅일수록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것이고, 또 꽃잎이 떨어져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고, 이 평화경제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요. 북핵 문제가 좀 진전이 되고 제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해결해야만 좀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작지만 그야말로 일상에서 평화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비무장지대를 조금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보자. 그 비무장지대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성, 철원, 파주 여기에 평화의 길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반도라는 것은 남북한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이 돼서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북한을 휩쓸고 나서 비무장지대의 멧돼지를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접경 지역에 특히 이제 경기도 쪽을 보면은 북한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줬을 때와 말라리아 예방약을 주지 않았을 때 경기도에 말라리아 환자가 확 달라집니다. 모기는 비무장지대로 날아다닙니다. 산림병해충 같은 건 마찬가지죠. 나무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동해안에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 헬기가 군사분계선 남쪽을 아무리 열심히 끄더라도 북쪽에 산불을 끄지 않으면 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경에서 방역협력이라든가 또 이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또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 대해서도, 판문점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의 만남,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지만은 또 현재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또 장소로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전체 비무장지대를 좀 종합 개발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판문점은 내년부터 일반 시민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서울에서 판문점까지는 금방 가니까요. 한번 판문점을
방문을 하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남북 관계의 현장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능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평화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는 정부만 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몇 번 강조를 하셨지만은 남북 교류 협력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민간도 또 지방자치단체도 본격적으로 같이 정부와 함께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분권형 대북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부 차원에서는 법제도 좀 몇 가지를 바꿨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크고 예산도 많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적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될 사업들도 많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 남북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뭔가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경제적 기회가 나아지고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또 국민적인 지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겪으면서 아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산가족 문제겠죠.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 분들의 소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대한적십자사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13만 3천 명 됩니다.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중에 60%가 돌아가셨습니다. 40%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생존해 있는 40%의 평균 연령이 82세입니다. 90대가 넘는 분들이 2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망하는 분들의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산가족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북 오도청, 이북 오도민의 이산가족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부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봐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금강산에서 대면 상봉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화상 상봉
연세가 많으셔갖고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별로 한 13개의 화상상봉장을 만들어갖고 북한에 있는 가족과 화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조속하게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 이후에 긴 역사를 보면은 뭐 진전될 때도 있고 또 멈추어 설 때도 있고 또 움직임이 교착 상태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늘 가다서다를 하죠. 가다서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를 하죠. 또 불신과 신뢰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불신이 개입을 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 경색 국면을 잘 관리를 하면서 다시 진전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통일 문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양한 차이들이 있죠. 세대 간의 차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통일 문제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 1세대들은 통일이란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로 빨리 합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통일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이득을 줄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이게 뭐랄까 절실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1세대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점진적이고 좀 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이라는 것은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통일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는 통일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런 달라진 통일 문제 인식들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체험도 한번 늘 같이 또 다녀보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교육이라는 게 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에서 앉아서 듣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 이 테이블마다 하나의 의제를 두고 자기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또 차이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고 또 대체로 보면은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방별로 또 다양한 학생들이나 사회단체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은 나랑 도저히 얘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통일부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통일 문제에 대한 이념 갈등이라든가 또 정치적 차이 이런 것은 정말 한정된 공간, 그러니까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조금 과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거를 지나서 일반 시민들의 가까이 가보면은 의외로 우리 아주 평범한 시민들은 그렇게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만 또 정확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또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는 뭐 금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 학생 교육부터 정말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체험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갖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서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LA에 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LA에서도 한번 이런 그 사회적 대화 방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뭐 아주 극단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분들은 한번 해보면은 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생각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차이들은 또 차이대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통일 문제를 차분차분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멀리 계시지만은 늘 통일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는 인원도 작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바깥의 전문가들 또 통일 문제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항상 같이 합니다. 그게 통일부의 힘이거든요. 또 통일부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재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통일정책 기조 강연에 이어서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제기된 북한 어부 2명의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서 김현철 장관은 그 당위성만을 주장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각적인 의문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어선에서 그런 살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살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3명은
처음에는 이 자강도로 도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징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 3만 마리 정도, 한 20여 이상 잡았습니다. 그거를 처분을 해서 도피 작업을 만들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체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체포가 되고 2명이 다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NL 근처에 북한 어선이 나타나면 기순 의사를 표명하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NL 근처에서는 북한 어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했는데 이 배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이틀 동안 이제 도망을 하게 된 것이고, NL 근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해군이 가서 강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어민들을 사전에 어떤 걸 하지 않고 분리신문을 한 결과 범행의 과정이나 순서나 그런 것이 일치하더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어민들의 기순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일반적으로 걸립니다. 우리가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기순을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로 기순을 하는 어민들은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 동기와 의도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일정하게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범행의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이고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일종의 잠재적 국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잠재적 국민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민들 중에서 남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용을 했고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은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돌려보낸 사람의 숫자는 185명입니다. 이것은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런 어떤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관계없이 통상적인 절차와 통상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에 따라서 돌려보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이게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의 난민 규약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적으로 난민 비해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난민 규약이나 기타 등등의 국제 규범은 일종의 비정치적 살인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간담회장 밖에서 LA 애국 단체들이 벌인 여러 차례의 시위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부를 북한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단순한 범인으로 간주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반인륜적 조치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국가적 저자세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